한국환경연구원 이승준입니다. 제가 그 자연자원 총량제 관련 발제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원래 그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국정과제로 자연자원 총량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마 입법을 좀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이 자연자원 총량제 자체가 워낙 좀 개발, 그다음에 보전 이런 쪽에 좀 충돌이 있는 면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입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그 자연자원 총량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우리가 논의를 하고 좀 제도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대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차원에서 작년에 좀 저희가 자연자원 총량제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 좀 필요할까 이런 것들 좀 연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연자원 총량제 관련해서 좀 주요 개념하고 기타 뭐 어떤 총량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국외 사례 시사점까지 같이 보면서 또 제도 구축 관련해서 이제 국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나라 자연자원 총량제 구축의 방향이나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연자원 총량제도 그러면 자연자원이라는 거 아시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자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자나 에너지를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고요. 그다음에 총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환경 총량 제도에서는 보통은 이제 총량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총량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총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환경 매체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물이나 대기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자연자원이라 그러면은 생물, 그 다음에 무생물, 그 다음에 생물과 무생물의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자원을 구성하는 어떤 자연환경의 구조나 기능, 또 나아가서 자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을 고려하는 어떤 생태계 서비스 개념까지 같이 포괄을 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환경 매체의 물이나 뭐 대기, 이런 오염물질 위주로 생각하는 총량제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 아직 그 자연자원 총량제, 제주도에서 지금 환경자원 총량제도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까지 뭐 자연자원 총량제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좀 유사한 국외 제도를 보면은 보통 그 바이오디버시티 옵셋 제도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 상세 제도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상세 제도는 보통 그 개발 사업에 따라서 어떤 훼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먼저 회피하고 최소화하고 또 복원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또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걸 갖다가 어떤 뭐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체지에 동일한 그런 자연환경을 조성을 함으로써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요. 이건 또 환경 원칙 중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 문제들이 그렇듯이 훼손을 가한 가해자 입장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연자원 총량제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연환경을 무손실, no net loss라는 원칙을 갖고 무손실 혹은 좀 더 증가하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자원이라는 것의 특징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대체지에 보상을 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과연 동일한 기능과 가치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자원이라 그러면은 동떨어진 게 아니죠. 주변 환경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생태계하고 연계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관, 또 생태계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생물적인, 무생물적인 요소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로 그냥 복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보상이 쉽지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훼손과 상세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A라는 어떤 자연환경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B라는 대체지에 똑같은 자연환경을 복원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은 기능이나 생태계 서비스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원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경관이나 어떤 생태적인 연계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대체지 조성을 했을 때 연계가 될 수 있느냐. 또 한편으로 문제가 기존에 이제 A라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뭐 생태계 서비스가 주어졌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곳으로 또 이동했을 때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자원 총량제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그 매체의 총량제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수질이나 대기오염 관련 총량제는 보통 굉장히 좀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은 거의 이제 농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죠. 특정 물질의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수량 아니면은 대기 배출량이 있으면은 계산이 꽤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배출 총량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오염 물질이 발생했을 때 대기나 물 같은 경우는 특정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농도 변화를 통해서 이제 발생량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를 생각해 보면은 생태계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범위,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런 대기질이나 수질의 총량제와는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동떨어진 총량제라기보다 일단 환경 총량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제 특징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원인과 상태 변화의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을 배출했을 때 오염 농도가 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이 비교적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측정을 할 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쉽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량 평가 대상하고 설정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측정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농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 총량제나 수질오염 총량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나 유역별로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목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환경 원칙 중에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규제와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환경 총량에 대해서는 조금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떤 총량제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갖다가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자원 총량제라고 해서 그냥 총량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자연자원의 총량을 유지를 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영 메커니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자원 총량제라는 것이 이용 또는 훼손과 보전 총량 간에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훼손이 얼마나 되었느냐 또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총량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 필요한 도구가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훼손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이거 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이제 구축이 되면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목표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국외 사례를 조사를 하면서 국외에서 이제 가장 총량제 관련한 그런 생물 다양성 상세 제도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이에요. OECD에서 조사하기로는 약 50개국 이상에서 관련 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좀 한 3, 4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해온 나라는 미국과 독일인데요. 그 사례들을 좀 보면은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저감은행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래서 습지 관련해서 미티게이션 뱅크라는
은행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시장 기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훼손을 했을 때 공공에서 저감은행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저감은행에서 하는 일이 이미 어떤 특정 지역을 골라서 복원을 합니다. 환경 복원을 하고 그 복원에 따라서 이제 크레딧을 얻어요. 그 크레딧을 은행에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특정 지역을 훼손을 했다. 그러면은 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 보상을 은행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상 의무가 상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뭐 반드시 좋은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감은행 제도가 만약에 없다면은 일일이 공공에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되는 것, 그다음에 대체지 조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 모든 것을 다 모니터링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기반의 은행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사전에 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감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걸 또 은행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감은행 제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고려를 하는 것이 제도 도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나 뭐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 사례에서 보면은 법제도로 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냐 안 하냐가 거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법적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개발과 보전에 어떤 충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면은 거의 좀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차적 저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 훼손이 되었을 때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 다음에 복원하는 이런 실행을 먼저 하고 그래도 그것이 훼손이 남을 때는 훼손이 불가능할 때는 이때는 그 어떤 보상책 아니면은 대체지 조성 같은 그런 최후의 수단을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저히 해도 안 될 때 이용하는 것이지 이게 제도가 잘못 마련이 되면 이런 상세 보상 수단을 먼저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지 뭐 조성이나 아니면은 대체금 지불을 먼저 하는 그러면 결국 이 제도가 개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잘못된 제도로 이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입지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대체지를 조성하면은 결국 하나의 사업에서 대체지를 조성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불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뭐 대체지 개발하고 또 하나 또 대체지 조성하고 대체지 조성하고 이러다 보면은 거의 지형이 파편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유역 단위로 이런 대체지 조성 같은 문제들을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평가 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훼손 부분, 그 다음에 상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그 관련해서 국내 현황을 보면은요 2가지 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이 자연자원 총량제도도 인간 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가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생태계 보전 부담금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생태계 보전 부담금 제도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복원하기 위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역시 유사하지만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좀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전 부담금 제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연자원 총량제도 역시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 생태계 보전 부담금 제도하고 이 충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자연자원 총량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기존에 그 사업자가
저감 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환경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감하시오 하면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혹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저감 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자원 총량제가 만약에 환경영향 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저감 시설, 원래 의무화된 저감 시설을 하고 나서 이걸 자연자원 총량제의 어떤 보상 방안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제도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자원 총량제도가 과연 이들과 어떻게 충돌을 피할 것이냐, 이것도 제도 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생각해 본 대안은 일단 법제도 측면하고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서 좀 대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관련해서는 일단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원래 이제 2019년에 환경부에서 이 법안을 마련을 할 때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환경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총량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게 곧 대상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량을 보전하는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은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특정 지역은 개발이 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그런 개발 수요에 대한 반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별 사업 단위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공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 단위로 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을 한다면은 또 특정 지역에 뭐 어떤 복원을 한다면은 이게 공간적인 파편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개별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복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시간적인 갭이 굉장히 또 많이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어떤 이런 개별 사업 위주가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 개별 사업 위주가 아니라 좀 상위 계획에서, 그러니까 국토환경계획의 연관성을 토대로 좀 목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 단위 어떤 상위 계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보면 최근에 이제 국토환경 연동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영향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전략환경평가가 적용이 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우리가 총량을 정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위주로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도시나 어떤 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종합계획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위주로 우리가 총량제를 적용을 하고 하면은 결국 환경계획과도 같이 연동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발이 많이 된 도시, 또 개발이 미미한 도시, 이런 차이점, 사회경제 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총량을 적용해라,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 이런 여건 분석을 통해서 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하위 단계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계획 단계에서 미리 어떤 보전 용지 같은 설정을 통해서 총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운영 어떤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대안 같은 경우는 좀 사회 경제 여건을 중요시하는 그런 총량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 경제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총량제인데, 먼저 이제 총량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 여건을 평가를 합니다. 물론 자연환경 현황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계획 사전 단계에서 이렇게 보전 총량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하고 그럼 역시 뭐 시가와 예정지도 설정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또 추후에 훼손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미리 전략적 상세 예정지라는 것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상세 예정지를 마련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공공 부분에서 자연환경 복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전 총량 대상이 설정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지역은 개발이 억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아까 그 상세지에 자연환경 복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크레딧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을 갖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아예 사전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총량으로 조금 막는 그런 개념인데 자연환경 평가를 해서 보전 용지를 먼저 총량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사회경제 여건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총량 보전 대상지를 일부를 개발 용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다른 지역의 보전 예정 용지도 같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에 개발 용지 외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자연환경을 복원을 함으로써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운영 방안까지 설정이 되면은 결국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훼손되는 부분, 상쇄되는 부분을 판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를 하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개념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녹지 면적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순전히 면적 대 면적으로 상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이제 단순한 방식이죠. 그래서 제도 운영 초기에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훼손 전에 자연환경을 좀 유사하게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거의 녹지 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이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적만 복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과 서비스 기반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훼손과 동일한 기능이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저감은행 같은 걸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다면은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후에 훼손에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대체지를 마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 서비스 기반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환경 용량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똑같은 면적을 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는 1층 건물이 들어서고 하나는 100층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면 사실상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이 100층 건물이 훨씬 더 용량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 용량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이런 환경 용량 기반의 평가 방안인데 이거는 사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용량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사회적인 어느 정도 인식이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지금은 좀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제도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지표 개발이나 어떤 입지 선정 방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제도 설계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논의가 좀 충분히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그 KI 연구 보고서 작년 이제 연구 보고서고요. 그 연구 보고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또 일반인을 위해서 저희 KI 영상 보고서 자연자원 총량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연자원 총량제 검색하시면은 좀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